안녕하세요.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네, 여러분 1강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직 OT 안 듣고 온 학생들 있으면 OT 듣고 오세요. 쌤이 아주 짧은 그 OT 안에다가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왜 이 강의는 48강이나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OT 듣고 1강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강에서는요. 생물의 특성과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생명과학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명과학 1이라는 것을 배우는 건데, 자, 이 생명과학 1에서 주된 내용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생물의 특성을 이제 전체적인 숲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떼어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생물이라면 요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쌤이랑 어떤 생물의 특성들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생물하고 비생물의 차이점을 말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래요? 자, 여기 지금 그림에 강아지랑 강아지 로봇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도 강아지처럼 행동하고 얘도 강아지처럼 행동해요. 강아지니까 당연히 강아지처럼 행동해야겠지. 자, 그런데 얘네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생물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얘는 생물의 특성 중에 없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를 두는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강아지는요,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체라고 하려면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특성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강아지 로봇은 우리 생명체라고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포가 아닌 다른 기계적인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적인 특성이요. 자, 얘네들도 움직여요. 얘도 움직이고요. 얘도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고, 얘도 내가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 같은 걸로 자극을 주면 얘네들도 반응을 하게 돼요. 맞죠? 근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걸 얘네들은 뭘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물의 특성을 배우면서 기능적 특성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결론적으로 강아지는 생물, 강아지 로봇은 비생물이다. 이건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생물의 특성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생물의 특성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로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선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눌 건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한다 둘,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셋, 발생과 생장을 한다 넷. 자,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을 하고요, 적응과 진화를 하면서 총 크게 6가지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생물의 특성을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여기 4가지는 개체 유지 현상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족 유지 현상에는 2가지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에서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줄 건데, 자, 그래도 알고 가야죠. 개체라고 하면 무엇이냐? 바로 개개의 생명체예요. 그 개개의 생명체를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대사를 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해야 되고 발생과 생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개체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종을 이루는 건데, 그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식과 유전해야 되고요, 적응과 진화, 종족 유지의 차원에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우선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두시고 하나하나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포라는 것은 이제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예로 든다고 하면 우리 사람은 구조적으로 기본 단위가 무엇이냐, 즉 우리를 하나의 빌딩이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빌딩을 만들려면 벽돌이 있어야 되죠. 그 벽돌들을 기본 단위라고 한다면 우리의 벽돌들은 바로 세포가 된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구조적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기본 단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흡하고 있죠. 맞아요? 세포도 세포호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뭔가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배설하고 그러죠. 얘네들도,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흡수하고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에 하나의 기준점을 준다면
바로 세포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포막 안에 이제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세포 중에서 이러한 세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다. 단세포 생물은 말 그대로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는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다세포 생물이죠. 맞아요? 그러면 단세포 생물은 누가 있냐? 아메바, 대장균, 집신벌레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이루어진 생물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우리 사람, 코끼리, 양파, 민들레 등등등이 있는데 요거 정도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구성을 하고요. 조직을 모여서 기관을 구성해요. 그 다음에 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개체들이 모여있는 집단,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 체계의 순서 정도는 하나 정도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문제를 좀 응용해서 나올 때도 풀기 좋거든요. 자,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자. 좋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물질대사라는 것입니다. 물질대사. 자, 물질대사 뭔가 이렇게 글씨가 많이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 자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물질대사라고 하면 화학반응이다. 화학반응인데 그 화학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입니다. 자, 물질대사 뭐라고요? 생물체 안에서,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이다. 뭔가 이제 물질은 알겠는데 대사 이런 말들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물질 대사라고 하면 화학 반응인데 우리 생물의 특성을 배우고 있으니까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화학 반응이 뭘까? 얘는 아예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게 화학적 변화거든요. 그 화학적 변화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어떠한 물질이 합성되는 반응이 있고요. 어떠한 물질이 분해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렇다면 합성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합성된다라는 것은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이 되는 거죠.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작고 간단한 물질을 저분자라고 이렇게 개념풀 책에서는 표현해 놨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고 큰 물질을 고분자 물질이라고 해놓은 거니까 요 말을 굳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합성은 작은 물질이 큰 물질 되는 거구나. 요거 이해됐죠? 맞아요? 자, 근데 이거를 물질 대사 중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동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동화작용. 그래서 앞으로 쌤이랑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합동. 이렇게. 합동. 뭔가 합쳐지는 느낌 아니에요? 우리 합심해서 무엇인가를 하자. 합동하자. 이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그러면 분해는 무엇이냐? 반대죠. 큰 물질이 작은 물질 되는 것인데 얘는 이름 뭐라고 하냐면요. 분리예요. 분리.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화작용. 그래서 앞 글자 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요것만 이제 나오면 물질 대사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화작용은 합성이고 이화작용은 분해예요. 끝. 땡큐죠. 하지만 여기 조금 더 추가되는 개념들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봐봐요.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럼 우리 생물체 내,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도씨 정도가 정상 체온이죠? 36.5도씨에서 37도씨. 맞죠? 그러면 그 체온 범위에서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잘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나요. 맞죠? 우리 물이 끓는 것만 해도 100도씨 정도 돼야 물이 끓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에는 생물체 안에가 좀 낮은 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좀 잘 일어나게 해주는 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애들이 바로 누구시냐면 효소예요. 바로 효소가 관여를 한다. 자, 이 효소는요, 우리 몸 안에 생체에서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체 촉매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효소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애들이구나.
그럼 효소는 정체가 뭐예요, 선생님? 얘네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애들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단백질들이 주성분인 애가 효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O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동화작용에는 효소 관여하는데 이화작용에는 효소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X 이런 식으로 골라낼 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얘네들이요. 작은 물질이랑 큰 물질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요. 얘네들은 항상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부르는데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니까 우선 들어두세요. 자, 그랬을 때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쉬워요. 왜냐? 봐봐. 등치 작은 애랑 등치 큰 애가 있어.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을까? 당연히 등치가 큰 애가 에너지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이 되려면 에너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합쳐져야겠다. 맞죠? 그래서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흡수하는 에너지다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합동흡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동흡. 그 다음 얘는 좀 기억하기 쉬운 게요. 지금 봐봐. 합성은 히읗으로 시작하지. 흡열은 히읗으로 시작하지. 흐흐. 오케이? 이렇게 연결시키시고요. 다음에 분해는요. 이화작용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에너지가 큰 애가 에너지가 작은 애들이 되면서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시켜버려요. 방출시킨다라는 거를 방열 반응 이렇게 안 하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발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앞글자 따면 얘 뭐예요? 분리발 되는 거죠. 분리발. 다음에 얘도 분해니까 비읍으로 시작하죠? 얘도 비읍으로 시작한다. 부브, 흐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것들을 이런 식으로 챙겨두시면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합동흡, 분리발.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자면서 깰 때마다 합동흡, 분리발을 외친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자,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종류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는 다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물질 대사는 정말 단독적으로 나오기에 너무나 좋은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내용이 하나 따로 딱 빠져가지고 새롭게 등장합니다. 어디에서요? 2단원에서요. 세포의 생명활동.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광합성과 세포 이 얘기해주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 그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어디서 이 그림 가져왔나요?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바로 개념풀의 페이지 20쪽입니다. 20쪽에 바이킹호의 화성생물 탐사 실험이라는 곳에서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거길 같이 봐볼게요. 그래놓고 보니까 쌤 얘는 지금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그 내용이 아닌데요. 거기 뭐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그 칸에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게 원래는 생물의 특성에 나오는 건데 개념풀에서는 거기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 그림은 생물의 특성에서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이킹호라는 것을 이제 우주에 보냈어요. 어디로? 화성으로.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생물이 살아있는지를 탐사한 그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떠한 실험을 전제로 했고 어떻게 실험 과정을 봤는지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얘는 이제 전제 조건은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거. 생명체의 특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본 거예요. 먼저 전제 조건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대사 중에서 동화작용이 있었고 이화작용이 있었잖아요. 그쵸? 동화하고 이화작용이 있는데 이 동화작용을 하거나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화작용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떤 애를 보는 게 좋을까라고 했더니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애는 광합성이 있어요. 그 다음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것은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이 둘이 뭔지 선생님이 배경 지식 먼저 깔아줄게요. 우선 광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얘는 CO2요. 그 다음에 물이요. 얘를 이용해서
이러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자, 얘가 바로 무엇이냐면 포도당입니다. 그렇다면 CO2, 그 다음 포도당 중에 누가 더 큰 물질일까요, 여러분들? 봐봐, 얘 지금 탄소 6개짜리고 얘 탄소 하나짜리야. 누가 더 큰 물질? 포도당이 큰 물질이지. 아, 작은 물질이 큰 물질로 변했구나. 동화작용이구나. 합성되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에너지 들어가야겠네. 어떤 에너지 들어가야 될까? 빛 에너지 들어가야겠지. 빛 에너지. 아, 그래서 얘는 빛 에너지가 들어간 빛광자 써서 합성되는 반응이구나. 광합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얘의 반대 과정이에요. 세포들이 호흡을 하면 에너지를 얻게 되거든요. 자, 그 과정입니다. 바로 포도당을 C6H12O6을 CO2와 H2O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중에 에너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번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출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 에너지는 이제 열 에너지의 형태로도 나오고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물질인 ATP 형태로 저장이 돼요. 어쨌든 에너지가 방출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왜 쌤이 얘를 이렇게 얘기해 주느냐? 화성에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어떠한 기계 장치를 해놨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쭉 기계로 사진을 찍어봤는데, 영상을 찍어봤는데 돌아다니는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생명체가 없다 이러고 오면 될까요? 아니죠. 아, 혹시나 그 사진에 찍히지 않은, 영상에 찍히지 않은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토양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화성 토양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제 화성 토양에 만약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성 토양에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실험 1번은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용했냐면 14C를 포함한 유기물이 합성되고 이것을 가열하면 이거 14C를 포함한 방사성 기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 세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선 14CO2, 14C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이 14C는요. 뭐냐면 탄소의, 얘가 뭐죠? 번호죠. 탄소의 질량수가 아니에요. 질량수는 12예요. 원래 탄소는. 근데 얘는 14가 되면서 어떻게 튀냐면 얘네들은 주변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합니다. 자, 어떤 걸로요? 방사능의 형태로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방사능을 띠는 원소인데 위치가 똑같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불러요. 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물질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물질 추적.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친구들 10명이서 게임을 하기로 했어. 술래잡기를 하기로 했어. 근데 이제 어떤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걔한테만 이제 빛을 비췄을 때 형광물질이 딱 보이는 어떤 물질을 딱 묻혀놨어요. 그러면은 걔가 아무리 깜깜한 곳에 숨어도 내가 형광물질을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찾아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붙여놓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면 추적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방사능 들어갔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아, 물질 추적의 하나의 장치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화성 토양이 있는 어떠한 실험관에다가 내가 방사성 기체를 넣어줬어요. 14CO2를 넣어줬어요. 자, 14CO2를 넣어주면 여기 안에서 화성 토양의 생명체가 있다면 이 램프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이 일어날 거예요?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일로 와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때 14CO2, 즉 탄소 중에 방사능을 띠는 탄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면 여기 C도 14C가 될 거예요. 그렇죠? 왜? 얘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만들어졌다면 광합성 생명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싶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러한 방사성 유기물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 근데 방사성 기체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어요. 그런 검출기는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를 가열하기로 했어요. 가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열 분해가 일어나죠.
열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면 열분해에 의해서 CO2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CO2요? 아까 얘 포도당은 14C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방사능을 내뿜는 14CO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방사능을 내뿜을 거고 방사능 계측기가 달려 있으니까 거기에 방사성 기체가 나왔다라는 거를 검출해서 얘네가 광합성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방사능 계측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포도당이 안 만들어진 거네. 아무리 내가 이 애를 줘서 포도당을 만들려고 해봤자 포도당이 안 만들어진 거네. 그쵸? 그러면 광합성 생명체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궁금증 이런 애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 방사능 계측기 당연히 계측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넣어줬잖아요. 방사성 기체. 그치. 그래서 얘를 가열하기 전에는 이전에 넣어줬던 방사성 기체는 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나온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측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실험 2는 어떤 거냐면 이제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보려면 영양 물질을 넣어줘야 됩니다. 포도당 같은 거를 줘야지만 포도당 같은 애를 분해해서 CO2로 이렇게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포도당에 14C를 표시를 했답니다. 즉 또 한번 탄소에다가 물질 추적 장치를 달아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면 포도당이 CO2와 H2로 분해되면서 14CO2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방사능 뛸 테니까 방사능 계측기에 검출이 돼야 돼요. 맞아요?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면. 하지만 방사능 계측기에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아무런 세포호흡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세포호흡하는 생명체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맞죠? 다음에 실험 3은요. 실험 2랑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14C로 표지된 영양물질을 안 썼죠. 그냥 영양분 용액을 넣어줬어요. 포도당 같은 거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 기체 분석기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보는 거죠. 왜냐면 포도당을 가지고 얘네들이 세포호흡을 하게 된다면 CO2 나올 테니까 CO2의 양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체라면 산소의 양은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어쨌든 이 안에서 기체 조성 변화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체 조성 변화를 알아내는 장치가 기체 분석기예요. 하지만 기체 조성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험 2, 3, 1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실험 2번하고 3번은 세포호흡과 관련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죠. 즉 물질 대사 중에 어떤 종류의 실험을 확인한 거예요? 바로 이화작용의 실험을 확인한 거예요. 반면 실험 1은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본 거죠. 자, 그러면 광합성이니까 얘는 합성 나왔다. 무슨 실험을 확인한 거죠? 동화작용이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알았고 얘네 둘을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 화성 생물 탐사 실험이 만약에 문제에 제시됐다. 그랬을 때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 물어보는 문장 같은 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실험 장치의 그림에서 램프나 빛이라는 말을 찾으세요. 왜? 빛이나 램프가 나와야지만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죠. 광합성은 빛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빛이나 램프 있으면 걔는 광합성이구나. 빛이나 램프 없으면 광합성과 관련된 실험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쉬워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실험은 선생님이 아까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물질 대사. 물질 대사와 관련된 실험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질 대사와 관련된 실험까지 봤으니까 다음 생물의 특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생물의 특성은요.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이제 무엇이냐면요. 간단해요. 우리 생명체 안에서도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생명체 밖에서도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분필이 쌤한테 날라와. 그러면 쌤은 어떻게 할까? 얘를 이렇게 쑥 피하겠죠.
또는 얘한테 맞지 않으려고 눈을 이렇게 감겠죠. 맞아요? 이러한 것들. 날라온다, 자극, 내가 눈을 감거나 피한다, 반응. 맞아요? 자,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얘구나, 요 정도만 체크를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얘를 한번 봐볼게요. 미모사는 잎에 물체가 닿으면 잎을 접는데요. 여기 미모사 그림 나와 있잖아요. 그치? 얘가 지금 펴져 있는 상태예요. 선생님이 얘한테 손을 이렇게 톡 갖다 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스르륵 하고서는 줄어듭니다. 얘를 그래서 신경초, 신경 있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신경초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떠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자기를 변화시킨 거예요. 움츠려든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골라낼 줄만 알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식물은 빛이 비치는 쪽으로 굽어 자란다 라고 돼 있어. 빛이 비쳤네, 빛이라는 자극이 왔고 굽어 자랐네, 반응을 했네. 이렇게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다음, 사람은 밝은 곳에서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진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 쌤이 가져와 봤는데 동공 뭔지 알아요? 동공은 여러분 눈에 여기 검은 자위예요. 검은 자위. 자, 지금 얘를 보시면 검은 자위가 얘는 좀 작을 거고요. 얘는 검은 자위가 클 겁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얘는 밝을 때예요. 자, 이제 이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밝다 보니까 빛을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빛이 이미 많으니까. 그래서 동공을 작게 만든다라는 거야. 오케이? 반면 어두울 때는 빛이 별로 없으니까 동공을 크게 해서 조금의 빛이라도 더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동공이 커진다. 동공 확대. 그러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이거죠. 어쨌든 빛의 양에 따라서 얘네들이 변하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라는 거 정도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에요. 항상성이라는 거 나오는데요. 자, 이제 항상성 하면 여러분들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한번 봐볼게요. 생물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험, 산투압, 수분량, 혈당량 등과 같은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은 더우면 땀을 흘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대요. 맞죠? 더워서 땀을 흘렸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했어. 이거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쌤한테. 쌤, 이거 덥다라는 자극이 왔고 땀을 흘렸다라는 반응이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항상성에는 조금 특이한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냐면 바로 체온, 삼투압, 혈당량 이 세 가지요. 얘네들은 쌤이 항상성 삼총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카테고리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나오면 항상성과 관련돼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과 항상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알죠? 포함관계. 그래서 항상성이 자극과 반응에 대한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체온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항상성 골라주셔야 되죠. 근데 아까처럼 저기에서 미모사 내용이 나왔어. 미모사는 잎이 물체가 닿으면 잎을 접는데요. 이거는 항상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자라는 거. 다음에 여기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나 체내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대요. 이거는 이제 삼투압과도 관련돼 있어요. 알겠죠? 삼투압 뭐냐? 농도거든요. 우리 몸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오줌의 양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로 항상성의 예의다 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네 번째로 가볼게요. 네 번째 발생과 생장입니다. 발생하고 생장은 굳이 여러분들이 막 차이점을 막 비교해가지고 발생은 이거고 생장은 이거야 막 이렇게 무 자르듯이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비교하기 힘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온 거고. 자, 그러면 발생이라는 건 무엇이냐?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로 발달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한다. 자, 이제 다세포 생물은 수정의 결과 하나의 개체가 형성되죠. 무슨 말이냐? 여기 정자가 있어요. 그쵸? 난자가 있어서 수정란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사람의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수정란이 점점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나가면서 세포 수를 늘리다가 얘네들이 세포들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처럼 작은 하나의
개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쵸? 자,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발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작은 애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얘네들도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개체 크기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큰 사람으로 자랐어. 자, 이런 거를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생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면 발생은 세포 분열 안 하나요? 아니요. 세포 분열해요. 세포 분열하는데 어떠한 세포는 뭐 이제 피부의 세포가 되고요. 어떠한 세포는 뭐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신경세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과 특징을 갖게 되죠.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분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발생 과정에서는 세포 분열과 분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얘네들이 생장할 때는 뭐 아예 세포 분열 안 일어나냐? 아니, 세포 분열 일어나잖아. 분화 안 일어나냐? 분화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 둘을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뭐 얘는 어디까지 발생이고 얘는 어디까지 생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둘을 묶어가지고 세포 분열을 통해 얘네들이 분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고 생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생과 생장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얘는 어떠한 예가 나오냐면요. 이런 거 나와요. 개구리의 수정란이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된대요.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정란이 돼요. 수정란이 이제 세포 분열해가지고 올챙이를 이렇게 만든대요. 그러면 올챙이를 만들었다라는 건 분화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올챙이 애가 어떻게 돼요? 하나의 개구리가 됩니다. 개구리. 개구리. 얘 개구리를 치고 개구리를 쳐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개구리 성체 개구리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발생이라면 얘가 크기가 커져. 그러면은 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갖지 말아야 할 5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세포 분열로 커지는 거지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점점 커지면서 키가 커지는 거야.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키가 커지고 살이 찌고 그런 것은 바로 세포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세포 분열에 의해서 크기가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4번째까지 봤고요. 5번째 생식과 유전 한번 가볼게요. 자, 생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손을 만드는 거. 자손을 이렇게 낳는다. 번식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말이랑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손을 만드는 걸 생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그 자손을 낳거나 보니까 그 자손이 부모와 닮았어. 부모의 뭐 형질을 닮았어.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생식과 유전을 하나로 세트로 놔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에서는 이런 거 잘 물어봐요. 바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야. 자, 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자손을 만드냐면 암수의 생식세포의 만남으로 인해서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컷 또는 남자는 정자를 형성하고 여자 또는 암컷은 난자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 둘의 합으로 수정란이 형성이 되고 얘네들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니까 성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유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하지만 무성생식하는 애들은 이렇게 뭐 정자, 난자 같은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 다양해요. 그 중에 분열법으로 생식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뭐 출합법 이런 걸로 생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분열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요. 집신벌레의 이분법 같은 거예요. 아메바도 해당이 되는데 자, 얘네들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마리가 돼요. 그러면 얘는 얘하고 얘가 똑같은 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성생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열하는 건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겠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었던 체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분열하면 똑같은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 출합법 보세요. 자, 얘가 히드라인데요. 히드라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쌤 때는 유명했던 게임에 아주 등장했던 캐릭터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이 옆에서 싹이 나듯이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쭉 나왔다가 똑 떨어져요. 그러면 똑같은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날출, 그 다음에 아자가 새싹 아자예요. 새싹처럼 돋아나다가 떨어진다. 히드라의 출합법. 그 다음에 출합법 하면 요거 잘 나와요.
효모의 출합법. 효모라는 생명체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효모라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동글동글한데 요렇게 싹이 나듯이 볼록한 게 동글동글 튀어나오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 얘네들이 또 하나의 개체가 돼. 얘네 둘은 같은 효모야. 요게 바로 효모의 출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전은 어떠한 예가 나올 수 있느냐? 뭐 코알라의 어미와 자식이 닮았다. 이런 것들. 정록생명인 어머니에게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났다. 얘 둘은 이제 모의 엄마한테서 아들이니까 그 가족관계죠. 그 가족관계에서 뭔가 형질이 닮은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정록생명이 유전된 거죠. 이렇게 생식과 유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주제네요. 적응과 진화라는 것인데 적응과 진화는 무엇이냐? 적응은요. 자신이 서식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구조와 기능, 행동 양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북극토끼는요. 겨울에는 흰색, 여름에는 회갈색으로 털색을 바꿔서 천적의 눈을 피해요. 왜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이니까 북극에는 흰색으로 바꿔야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겠죠? 자, 요런 게 바로 적응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적응. 근데 적응을 누구랑 또 헷갈리냐면 자극과 반응이랑 헷갈려요. 적응 대 자극과 반응. 쌤이 한번 비교를 해주자면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다니까. 쌤, 얘요. 지금 뭔가 기온의 변화라는 자극이 들어와서 털색을 반응시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극과 반응 큰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이 자극과 반응은요. 뭔가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든 것처럼 날라왔을 때 내가 뭔가 딱 피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 이렇게 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게 자극과 반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적응은요. 뭔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계절이 바뀌면서 그 온도 변화에 차차차차 반응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구조적이나 뭐 습성 이런 것들을 변화시킨 거는 적응이에요. 훨씬 더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더 오래 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응과 자극과 반응도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유전적 구성이 변한 거예요. 쌤, 적응이랑 뭐가 다른가요? 얘는 유전적 구성이 변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라는 거. 이게 바로 진화예요. 봐봐. 여기 얘가 지금 겨울에 흰색이다가 여름에 회갈색으로 변했다고 해가지고 얘는 진화가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왜냐? 유전자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환경 변화에 맞춰서 습성을 몸의 구조, 색깔이라는 구조를 변화시킨 것뿐이거든요. 유전자, 다음 세대로 갈 때 그 유전자가 변해야지만 진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응과 진화. 어떤 차이점? 유전자의 구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진화의 예 중에 대표적인 예로 뭐 나오냐면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 부리 모양이에요. 자, 이제 다윈이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죠. 우리 통합과학에서 다 배우고 왔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를 쭉 돌아다니면서 핀치새의 부리 모양을 관찰을 했더니 얘네들이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달랐어요. 맞죠? 그게 왜 그러느냐 봤더니 먹이에 따라서 이제 환경에 유리한 기체들이 살아남았죠. 요렇게 씨를 먹는, 씨밖에 없는 섬에서는 씨를 먹는 핀치새 부리인 애들이 살아남기 좋았고 얘네들의 유전자가 쭉 유전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화입니다. 아시겠죠? 적응과 진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물의 특성 6가지를 다 봤는데요. 자, 생물의 특성 6가지 중에 쌤이 제일 먼저 큰 숲을 잡아줬던 4대2 기억나죠? 무엇이었냐? 바로 개체 유지 현상과 종종 유지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6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종종 유지 현상을 외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개체 유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종종 유지 현상이 바로 무엇이 있다? 생식과 유전. 생식을 통해서 종을 유지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종 단위로 이제 적응과 진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뭐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물질 대사한다, 발생과 생장, 이거는 개체 유지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쌤이 드리는 팁은 종종 유지 현상 2가지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물의 특성을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에 잘 나오는 내용이요. 바로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자, 이 바이러스는
3단원의 병원체 가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1단원과 3단원의 콜라보 문제로 잘 나올 수 있어요. 봅시다.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아 활동을 하는 감염성 병원체이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병원체, 즉 병을 일으키는 물체다라는 것이고요. 감염시킬 수 있어요. 즉 전염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아요. 활동을 해요. 즉 그 말은 세포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 선생님이 지금 단백질 덩어리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구성은요. 단백질 껍질과 유전물질인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세균을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겉에 껍질이 무엇이냐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껍질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특이하게 우리 아주 중요한 유전물질이라고 생각하는 DNA나 RNA 있죠. 그 둘을 합쳐서 핵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 자, 여기처럼 HIV, 우리 에이즈에 걸리게 하는 HIV 바이러스 알죠? 자, 얘의 핵산은 RNA예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고 뭘 가지고 있다? 핵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나오면 어떤 거를 헷갈려 하느냐. 선생님 얘네 DNA 있으니까 생명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까 생명체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세포로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치? 근데 얘네들은 겉에 세포막이 없잖아요. 그냥 단백질 껍질이야. 그러니까 세포로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이 있는데 생물이랑 헷갈리는 이유가 생물적 특성이고요. 생물체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비생물적 특성이에요. 첫 번째, 생명체로 볼 수 없는 이유, 세포의 구조를 가지지 못한다. 세포막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나오는 리보솜은요, 이제 효소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세포 안의 작은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세포 소기관들은 생명과학 2로 개정 교육 과정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리보솜은 그닥 중요도가 높진 않아요. 세포막이 없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뭔가 유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바깥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비생물적 특성이에요. 그리고요. 생물적 특성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 생물로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핵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DNA나 RNA가 있으면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해줄 수 있어. 자신의 형질을. 그걸 유전자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한 유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물적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은 감염시킨다 그랬잖아요. 어떤 세균을 감염시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걔네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물질 대사도 하고 증식도 해요. 선생님 물질 대사하려면 효소 있어야 되는데 얘네 바이러스들은 대개 효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효소를 안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세균 안에 들어가서 세균의 그 효소들을 사용해서 증식도 하고 물질 대사도 하고 그런 거죠. 오케이? 다음에 증식 과정에서 유전 현상이 나타나겠죠. 핵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증식 과정에 돌연 변이가 나타나 다양한 종류로 진화도 해요. 얘네들은 돌연 변이가 잘 나타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비생물적 특성, 우리 생명체라면 물질 대사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즉 스스로 못해요. 왜냐하면 대개 효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효소 왜 안 갖고 있냐면 리보솜이 없어서 물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거죠. 이 멘트는 좀 자세하게 들어간 거고 대부분이 효소가 없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질 게 이런 거죠.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쵸? 봐봐. 얘를 선생님이 대장균이라고 해볼게. 세균의 한 일종인데 이 대장균에 이제 감염해가지고 이 대장균을 감염시켜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러한 박테리오파지 같은 애들이에요. 세균성 바이러스. 그러면 얘네들 크기가 이 대장균이랑 똑같냐? 아니에요. 훨씬 작습니다. 훨씬 작아요. 이 정도?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쭉 돌아다니다가 세균을 발견하면 세균의 세포막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지능적으로 자신의 유전 물질만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 껍질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유전 물질들이 막 들어왔잖아. 그럼 얘네들이 대장균 안에 있던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전 물질인 줄 알고 막 복제를 해줘요. 복제가 돼.
맞아? 그 다음에 얘네들 이 DNA의 정보를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단백질 껍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지금 들어와서 몇 개가 된 거야? 3개가 됐지. 그 다음 얘네들은 대장균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바깥으로 나가요. 또 누구를 찾아다니겠어? 새로운 숙주세포를 찾아다녀야겠죠. 감염시킬 대상을 찾아다니겠죠. 이게 바로 바이러스의 생활하는 그 생활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바이러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은 생명과학의 특성이 무엇이냐라는 걸 볼 텐데, 자,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들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나온다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우선 키워드 하나 말해드릴게요. 생명과학의 특성에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아주 통합적인 특성을 가진다. 통합적 특성. 자, 무슨 말이냐? 얘네들은 다른 과학 분야하고 통합을 잘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학문 분야하고도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과학 분야라는 거 물리학, 화학, 원리 이런 걸 이용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뭔가 세포를 관찰할 때 전자현미경 쓰잖아요. 맞죠? 자, 그랬을 때 뭐 현미경을 발명할 때는 물리학을 바탕으로 발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효소, 호르몬 등을 연구할 때 생화학 측정 기술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생명체와 화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을 아우러서 공부하는 통합적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있느냐? 아니다. 컴퓨터 과학이나 정보기술, 수학, 지리학, 법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합쳐가지고 발전시키고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들? 자, 1강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강의에서 풀어줄 건데요. 개념 확인하기, OX 문제와 관련된 개념 확인 문제는 개념 끝나자마자 체크를 바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개념 확인하기가 OX로 체크가 안 된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은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 일시정지하시고 OX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쌤이랑 맞는지 한번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OX로 나타내래요. 1번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 모두 에너지를 얻어 움직이며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대요. 그렇지. 이 강아지라는 생명체는요. 어떻게 에너지를 얻냐면 세포호흡을 통해 얻어요. 세포호흡은 이제 우리가 2단원의 처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강아지 로봇은 어떻게 에너지를 받아요? 뭐 건전지를 낀다든지 그러한 것들 맞죠? 자, 배터리를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서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강아지는 세포로 구성되며 생장하고 새끼를 낳는데요. 그렇지. 새끼를 낳는다, 자손을 낳는다, 생식이죠. 그 다음에 생장이죠. 세포로 구성되죠. 생물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니까 맞고요. 강아지 로봇은 먹이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효소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생물체 내에서 작용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라고 했었어요. 생체 촉매죠. 강아지 로봇은 생명체가 아니니까 갖고 있을 수 없어. X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2번이요. 생물의 특성이라는 건데 물질 대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해보래요. 1번 물질 대사는 에너지 출입이 동반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에너지 대사라고도 부른다라 그랬어. 왜?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 자, 얘 뭐라 그랬어요? 합동흡이라고 했죠. 합동흡. 그러니까 흡열이죠. 그 다음에 분리발, 분리발이라고 했으니까 발열이에요. 합성이든 분해든 에너지가 흡수하든 방출되든 관여하는구나. 그러니까 동반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질 대사는 효소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아니요. 물질 대사는 효소 없이는 못 일어난다. 반드시 효소가 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반응이다. 이거 동그라미 치면 되지. 합동. 게임 끝.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 3번.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사람 체내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선생님이 아까 삼총사 말해주지 않았어요? 항상성의 삼총사. 체온. 우리 몸의 포도당의 양이에요. 혈당량. 그 다음 우리 몸의 농도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삼투압이라고 하니까 세 가지 삼총사는 꼭 기억해 주십니다. 다음요.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이에요.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는 섬에 따라 모양이 다르대요.
먹이 환경에 따라 달라진 결과이다. 바로 진화죠, 진화. 뭐 여기에 적응과 진화라고 썼으면 이것도 맞는 거예요. 적응과 진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진화에 좀 더 가깝다라는 것이고, 바이러스 볼게요. 바이러스의 특성 중에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옳게 연결해 보래요. 자, 생물적 특성은 생물이라고 오해하는 이유라고 했었죠.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중식 과정에서 돌연 변이가 나타나는 건 생물적 특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생물로 보는 이유, 세포막이 없어. 세포의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요. 독립적으로 물질대사 못해요. 효소를 대부분 안 갖고 있어서 스스로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없다. 뭐 스스로 복제하거나 이런 화학 반응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비생물적 특성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6번 생명과학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무엇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그 원리를 탐구하는 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말이다 라는 거.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생명과학의 특성까지, 생물의 특성과 생명과학의 특성까지 알아봤거든요. 이제 1강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복습할 필요가 있겠다. 복습해 보시고 1강에서 자기가 이건 새롭게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거 아주 간단하게 수강후기에 올려주시면 쌤이 또 여러분과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 또 소통하면서 좋은 강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면 Q&A 게시판, 그 다음에 배운 내용 수강후기 게시판에 딱딱 나눠서 올려가지고 쌤이랑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강에서 문제풀이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